네, 오기네 이야기. 오늘은 우리가 사는 농촌과 뗄 수 없는 주제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많은 이야기를 압축해서 전하게 될 듯한데요. 그동안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네, 안녕하세요. 월간 오기네 박누리입니다. 네, 월간 오기네 정서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기네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PD 이예수라고 합니다. 두 분 오기네, 월간 오기네를 소중히 안고 계시네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제 목숨보다는 아니지만 소중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진행했었던 생태 공동체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그 여러 가지 주제로 활동이 진행됐었던 터라 그 다양한 주제들을 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략하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현장 취재를 제일 많이 했었던 월간 오기네 정서영 기자가 함께 나와서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서영 기자 어떤가요? 네, 저는 생태 공동체 모임 활동으로 채식 요리 교실, 여성 농민 강연, 천연 수세미 만들기 등등 여러 행사를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런 행사들을 취재하면서 한결같이 이제 느껴졌던 게 있었어요. 이번에 또 탈성장을 주제로 이후연구소에서 북토크도 진행을 하셨는데, 그런 기후 위기나 불평등 같은 사회 문제들을 다 같이 이제 얘기하는 자리에서 그 문제들을 쉽게 이제 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예를 들면 천연 수세미를 같이 만든다거나 여성 농민분들 강연을 듣고 토종 종자를 함께 나눈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나씩이라도 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의미 있고 재미있는 활동들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 활동들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개별 활동들의 이야기들, 내용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막 처음에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궁금한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뭐가 궁금할 것 같냐면, 일단 생태 공동체 모임을 어디서 했는지, 그걸 주최한 그 소금쟁이 책방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 소금쟁이 책방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둔벙이라는 그 작은 카페 안에 있는 더 작은 동네 책방이고요. 저희가 이 공간을 활용해서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아니군요. 이제 2022년이니까 2021년에 작년에는 생태 공동체를 지향한 옥천 사람들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정말로 다양한 활동을 좀 진행했었어요. 근데 이 활동을 진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텃밭 얘기도 하고 토종 씨앗 얘기도 하고 여성 농민 이야기도 하고 채식 요리를 같이 만들어 보는 활동 이런 것들을 같이 했는데, 우리가 다들 농촌에 살고 있지만 사실 농업이나 그리고 농민을 만난다거나 하는 기회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사는 우리가 우리의 농업 문제를 좀 더 조금이라도 좀 가깝게 한번 좀 고민해보고 느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활동을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는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텃밭보급소라고 해서 전국 귀농운동본부, 아마 귀농귀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은 들어보셨을 단체인데, 그 귀농운동본부에서 만들었던 그 단체가 있어요. 조그맣게 그 도시농업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귀농운동본부 산하 조직 같은 거였죠. 네. 이게 이제 나중에 독립을 하셔서 그 텃밭보급소라는 이름으로 도시농업, 텃밭 한평 가꾸기 이런 운동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복자 선생님 초청해서 우리가 텃밭을 가꾸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농촌사회학자인 정은정 선생님 초청해서 먹거리 산업화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전연홍 전 사무총장이셨던 김정열 선생님 초청해서 여성 농민과 토종 씨앗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들었었고, 네. 그리고
그 최근에 그 되게 아마 뉴스에서 좀 몇 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홍수열 소장님 초청해서 우리 분리수거, 분리배출 문제, 폐기물 문제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눴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가까이 대전 대덕구에 미호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넷제로 공판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활동하시는 송순옥 선생님 초청해서 또 저희가 천연 수세미 만드는 활동도 같이 했었고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꽤 많네요, 생각보다. 네. 맞아요. 제가 이런저런 다 활동을 했습니다.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다들 너무 재밌었다, 의미 있었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볼까요?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우리의 첫 아무래도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첫 활동으로 했던 게 텃밭 활동이었으니까 텃밭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텃밭 보급소의 그 이복자 전 이사장님이시거든요. 오셔서 이제 도시농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눴는데, 전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냥 베란다에서 조그만 화분 하나에 상추 하나를 상추 한 포기 심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우리 그 농업의 가치를 찾아가는 일이다. 그 우리가 계속해서 아스팔트 건물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보통의 삶 속에서 이런 작은 활동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전해주셨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 뭐 토종 씨앗이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 역시 또 텃밭 얘기할 때 또 빠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여러분 혹시 우리 토종 쌀의 종류가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나 되나요? 얼마나 되나요? 네, 월간옥인의 2020년 2월이었나 아닌가? 저 기억이 지금 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저희가 특집으로 그 얘기를 소개했었는데 1,400개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우리 엄청 토종 쌀의 많네요. 종류가 네, 우와, 엄청나게 진짜 많아요. 많다. 네, 네. 그거 벼이삭의 모양도 다 다르고 아, 키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막 붉은색도 있고요. 홍미쌀. 네, 까만 옥살. 애들도 있고 그 이름도 참 예쁘고 되게 재밌는 것들 되게 많아요. 옥천 같은 경우도 안내랑 안남 쪽에서 좀 많이 기르셨던 그 옥천 돼지 찰벼라는 토종 쌀이 그건 있거든요. 들어봤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그 익으면 그게 약간 멧돼지 색깔하고 비슷하다고 그런 이름이 지어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보긴 했는데 저도 사실 그 그러니까 쌀을 본 적은 있는데 그 논에서 자라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풍경이 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토종 쌀만 해도 1,400개가 넘었고 그리고 또 이복자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과거에 한 7,000종이 넘는 우와. 작물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밥상에 오르는 거는 막 10여 종 10여 종. 그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밥 고를 때 쌀의 종류를 그렇게 알아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네. 거기 겉에 써 있는 이게 이천에서 난 건지, 그렇죠, 맞아요. 네, 옥천에서 난 건지 네. 이 정도만 봤지 그 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은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토종 씨앗이라는 게 쌀뿐만 아니라 종자가 굉장히 다양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사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사실 농업과 굉장히 많이 멀어진 삶을 지금 현재 그쵸. 살고 있다는 것도 그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네.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베란다에서 한 평은 너무 크군요. 베란다 한 평은. 네. 그렇죠. 조그만 화분에 네. 놓고 그냥 상추나 토마토나 이런 것들을 길러보는 경험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얘기하셨던 게 사실 우리가 그 농업이라고 하면 이것도 일종의 지금 산업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작물을 생산할 때 일단 상품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 그리고 모양이 예쁜 거 크기가 큰 거 약간 그런 것들 위주로 농사를 짓게 되다 보니 당연히 화학 비료를 더 많이 쓰게 되고 네.
그 약을 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종쌀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생산량 문제이기도 했었지만 대량으로 벼농사를 지어야 할 때 화학 비료를 투입하는 게 사실 생산량을 제일 많이 올릴 생산량으로만 따지면 제일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우리 토종쌀 같은 경우는 토종벼는 그 화학 비료를 많이 쓰게 되면 다 쓰러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넘어가 버린대요. 그래서 토종쌀 농사는 화학 비료를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은 화학 비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량되어 있는 계량 종자들. 계량 종자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토종쌀은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산량에서 밀리게 되면서 이 산업화되는 농업 현장에서는 더 이상 이 종자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었던 그러면서 밀려난 건데 우리 거의 뭐 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토종 종자들이 이런 이유로 그쵸, 우리 밭에서 네.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텃밭보급소 활동 중에 이제 퇴비 만드는 활동도 하게 되신 건가요? 아, 네. 텃밭보급소 같은 경우는 저렇게 퇴비 만드는 일도 같이 하시거든요. 그 똥은 밥이다 이렇게 해서 네. 여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 대소변 같은 것까지 모아가지고 그 왕겨를 같이 넣어서 충분히 숙성시키고 발효시킨 다음에 이제 퇴비로 쓰시는 거죠. 근데 과거에 우리 농업에서는 우리 농사에서는 저렇게 사실 썼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도시인들이나 현대인들에게는 저게 너무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자연이 순환한다는 그렇죠. 그쵸 그런 네. 너무 당연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저것도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닌 거죠.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그날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날 강연 제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텃밭 한평에 숨어 있는 우리 농업의 가치였다는 것도 네,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이복자 선생님이 하고 계신 다양한 텃밭 보급소의 활동들을 또 네,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진을 보실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유튜브 채널로 통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서영 기자님은 취재하면서 이제 텃밭 보급소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셨나요? 저도 아까 이제 편집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작은 텃밭을 기르는 게 어떻게 우리 농업을 살리고 농촌과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복자 선생님 강연을 통해서 저는 처음으로 좀 이제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계기였는데요. 그런 도시에 살면서도 이제 도시에 있으면 사실 농촌을 떠올릴 일이 거의 없잖아요. 먹거리를 생각할 일이 거의 없고. 근데 그런 도시에서 농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신 아스팔트 틈새에서 풀이 이렇게 자라나듯이 그런 도시에서의 텃밭 활동이 이제 농촌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힘? 그러니까 농촌 감수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시 농업이 어떤 무슨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그런 힘들이 모여서 또 먹거리 문화가 다시 재고될 수 있는, 다시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에서 텃밭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이 이복자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되게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자연의 소중함 이런 걸 되게 많이 잊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저는 흙을 만질 일이 없는 데서 좀 비롯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 활동, 농사를 지어보는 학교 안에서 어떤 학교 텃밭 교육을 해보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우리가 곳곳에서 뭔가 그 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한번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근데 농사를 지어보면 아주 조금이라도 지어보면 네,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을 좀 확실하게 더 많이 몸으로 배우게 되고 요즘은 뭐 치유농업이니 사회적 농업이니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농업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좀
고치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동체 활동으로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게 사실 과거의 농경 사회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었었는데 왜냐면 이미 모두 다 농사를 그쵸 모두 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지금 그런 것들과 되게 괴리되고 유리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현대 사회 모든 문제들의 해법으로 이제 다시 농업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 왔던 농업이 답으로 또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저도 들었어요. 떠올보니까 집에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그 왜 플라스틱 화분 있잖아요. 길다란 거기에 고추나 이런 방울토마토 같은 거 심어서 같이 키웠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제가 또 이렇게 농촌으로 오게 된 게 아닌가. 그런 맞아요. 교육이 네. 확실히 중요하다는 생각. 그 네, 이복자 선생님도 얘기하셨던 게 왜 각자가 조금이라도 농사를 짓는 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야 약을 치지 않는 농사를 짓게 되고 그래야 내가 앞으로 뭔가 먹거리를 사게 될 때도 이왕이면 무농약, 이왕이면 유기농, 이왕이면 옥천 같은 경우는 이제 옥천푸드 인증 그쵸. 이런 농산물들을 찾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농산물을 찾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좀 건강한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힘이 되는 거니까 그게 결국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또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저도 이제 저는 옥천에서 계속 살았고 옥천이 이제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농사를 지어볼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진짜로. 아예 뭐 학교 다닐 때도 농촌 현장에 간다거나 이런 수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학생일 때는 학교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직업이 농사를 짓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접할 일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텃밭 보급소도 그렇고 고래실에서도 문화 행사랑 또 연결을 지어서 텃밭의 가치를 전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텃밭 영화제나 텃밭 음악제 같은 문화 활동도 다양하게 하신다고 텃밭 보급소에서 얘기를 했고 고래실에서도 이번에 텃밭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죠. 네, 저희가 군북면 200리에 텃밭이 좀 있어가지고 네, 저희 회사 거는 아니고요. 네. 무료로 좀 쓸 수 있게 땅을 어떻게 구하게 되어서 이 공간에서 지난해에 이제 텃밭도 같이 좀 운영을 해보고 여기서 원두막 짓는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두막 다 짓고 난 다음에는 완공 기념식으로 그 음악회도 조촐하게 진행을 하기도 했어요. 네. 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일단 접해보게 되면 내가 이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종자가 많이 없어졌다, 먹거리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얘기하셨는데 소금쟁이 책방에서 발행한 활동 자료집에 보면 토종 씨앗 이야기 1903년 이후에 과일 채소의 93%가 멸종되었고 지금 우리나라 생물 종자의 70%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쓴다라는 이야기가 또 담겨 있더라고요. 네, 저희 뭐 유명하잖아요. 사실 청양고추 로열티 외국에 로열티 지급하고 먹는 걸로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냥 내 입맛의 다양성, 내 식탁의 풍요로움 뿐만 아니라 결국은 넓게 보면 이 기후위기 시대에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식량 주권과도 좀 떼놓을 수 없는 문제인 거고 그리고 뭐 꼭 식량 주권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에 굉장히 많이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건강한 농촌 환경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를 좀 되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토종 씨앗이 되게 또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 이야기랑 이제 연결을 지어서 또 다른 활동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 토종 씨앗을 지켜오신 분들은 여성이셨다. 라는 이야기가 맞아요. 저 그 강연에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다음 활동을 또 하나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순서대로 하면 이제 이 생태 공동체 활동에서 제일 마지막에 그 진행을 했었던 김정열 선생님 초청한 강연 활동이었었는데요. 아마 이 농촌 문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니네 텃밭
네, 언니네 텃밭을 굉장히 많이 기억을 들어봤어요.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언니네 텃밭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이제 전국 여성 농민 연합인 전연홍의 사무총장을 지내셨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소농들 그러니까 작게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그런 소농들의 연대체가 있어요. 비아 캠페시나라고 여기에 동남아시아 대표를 맡고 계시는 그리고 그 선생님이세요.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 옥천하고 좀 가까이 계세요. 경북 상주에 살고 계시고요. 마침 저희가 강연 요청을 드렸을 때 굉장히 흔쾌히 나와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김정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사실 여성 농민들이 우리 농업의 가치를 지켜가고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눴었어요. 네. 네. 김정현 선생님 또 씨앗도 엄청 많이 가져와 주셨잖아요. 네, 그 실제로 토종 씨앗 이제 계속 본인 선생님께서 직접 심고 이제 열매를 수확해서 씨앗까지 다 받으신 그런 작물들의 토종 씨앗들을 많이 가지고 와 주셨었고요. 되게 신기한 그 씨앗들 되게 많았어요. 뭐 말 이빨 동부라고 해서 이름도 네. 신기했어요. 네, 동부는 이제 보통 콩을 얘기하는데요. 하얀색의 진짜 말 이빨처럼 생겼어요. 네. 그리고 청호박, 예, 청색 호박 약간 그런 것도 가져다 주셨었고, 그리고 그 옥수수. 토종 종자 옥수수들 그리고 선비자비콩이라고 또 토종 씨앗 중에서 꽤 유명한 씨앗이 있거든요. 선비자비콩. 선비자비콩은 제가 유일하게 그 구분할 수 있는 토종 씨앗인데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는 사진 왼쪽에 두 번째 병. 네. 보이시나요? 아니요. 두 번째. 네. 아래에서 두 번째. 그 하얀 그 약간 색깔이 연두색 다양하네요. 네, 연두색 빛깔에 까만색 큰 점이 있는 콩인데 왜 선비자비 콩이냐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많아요. 그냥 제가 들어봤던 얘기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은 그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선비들의 발목을 잡을 정도로 너무 맛있는 콩이었다. 그리고 저게 밥 지을 때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재작년에 저걸 농사를 지었거든요. 네. 망했지만 조금 수확을 해서 집에 지금 약간 보관 중입니다. 오. 네. 네. 저렇게- 서현 기자님 배가 고파 보이네요. 네. 네. 지금 배가 고파요. 네. 저도 배가 맛있겠네요. 고파요. 네. 저는 가끔동부 콩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쵸. 저도 처음 봤어요. 약간 아스파라거스처럼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콩 깍지채로 먹는 우리 그 토종 콩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름이 가끈 동부인지 아시겠죠? 가끈처럼 생겼다고. 네, 그래서 이제 상주에서 저걸 같이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동네에 있는 이제 또 그 음식점에서 가끈 동부를 활용해서 피자를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었었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토종 씨앗이라는 게 어쨌든 씨앗이 보존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땅에 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걸 우리가 같이 먹어보고 어쨌든 음식이니까 같이 먹으면서 또 경험을 나눠보는 것들이 이 씨앗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내년이래요 자꾸 새해에 뭐예요? 한번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토종 씨앗으로 텃밭을 가꾸고 그리고 거기서 수확한 걸 가지고 같이 요리를 너무 해먹는 좋은데요? 그런 걸 너무 해보고 싶어요.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제가 토종 씨앗을 좀 구해놨기 때문에 네, 우리 이 강연에서 토종 씨앗을 참 많이 받아놨습니다. 네 맞아요. 수지 맞아요. 문학이. 네. 그 그분들이 뭐 씨앗을 받는 과정이 근데 굉장히 뭔가 품이 새로 많이 받는. 드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우리는 사실 그 뭐 집에서 텃밭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씨앗이나 이런 것들 다 종묘상 가서 사시잖아요. 그냥 네. 거기는 되게 소독되어 있는 약품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심으면 또 되게 빨리 나요. 그런 씨앗들은. 근데 그런 애들 사와서 심다 보면은 사실 이 씨를 받는 과정을 우리는 다 모르는데 생략되는군요. 그쵸, 네. 근데 이 얘들 실제로 씨앗을 받을 때는 일단 그 과실을 완전히 다 익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히 성숙된 상태로
오이로 치면 노각 상태를 만드는 거죠. 오. 네, 아. 그래서 완전히 익힌 다음에 그 중에서도 씨앗을 아무거나 또 받지 않으세요. 되게 예쁘고, 그러니까 보시기에 농민님이 농부님이 보시기에 모양이 예쁘고 크고 색깔도 좋은 아이들을 이제 씨앗을 받기 위해서 좀 따로 빼두신대요. 아.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그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 콩 같은 것들은 그냥 그 콩 씨앗을 그대로 그냥 껍질을 까가지고 콩깍지 까서 잘 보존하면 되는데 뭐 가지라던가 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그 과육 안에 씨앗이 이렇게 같이 거의 뭐 조그맣게. 네, 네. 콕콕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완전히 다 이제 열매가 완전히 성숙된 다음에 이제 반을 갈라서 이제 안에 있는 그 수분이 가득한 날아가지. 네, 그 부분이 다 날아가면 이제 씨앗만 남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씨앗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가지를 가지군요. 네, 가지를 지금 그 4등분 하셔가지고 안에 지금 나무 그 조각, 나무 길쭉한 그 통풍대라고. 네, 나무 젓가락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벌려두신 게 통풍이 돼야지 이제 곰팡이가 피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이제 씨앗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토종 씨앗을 지키시는 분들은 저런 씨앗을 돈 받고 팔지 않으세요. 네. 네, 그리고 아무한테도 주지 않으시고요. 네.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주세요. 아. 네, 이 사람이 가져가서 그래도 키우겠구나 아. 하면은 이제 씨앗을 아. 나눠주시죠. 그래서 우리 토종 씨앗을 보존하는 모임이 전국에 좀 많이 있어요. 그 아마 이제 인터넷 카페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 모임이 따로 있고 할 텐데 그래서 그런 곳들 중심으로 모이셔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하시겠지만 뭐 1년에 몇 번씩 모이셔서 같이 씨앗 나눔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많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런 모임들을 또 만들어 오신 언니네 텃밭은 네, 언니네 텃밭도 이제 그런 토종 씨앗을 이제 보존하는 단체 중에 하나죠. 언니네 텃밭은 이제 전년홍에서 만든 이제 이제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여성 농민들이 워낙에 우리 그 농촌 사회에서 되게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 농민의 가치를 그리고 여성 농민들이 직접 뭔가 경제 활동을 해보고 다양한 의미 있는 활동들을 좀 밖으로 많이 알려보자라고 하셔서 이제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꾸러미 사업 같은 것들도 하시고 아까도 소개해드린 뭐 토종 씨앗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활동도 하시고 실제로 그 농촌에 가면 되게 고령 여성농들 많으시잖아요. 네. 70대 이상. 맞아요. 근데 이제 고령농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성 농민들은 막 이런 대규모 기계를 만지실 수가 없다 보니까 네. 대규모로 농사를 지으실 수 없거든요. 당연히 조금밖에 농사를 못 지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소출의 양이 적으니 또 수익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해서 이제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농들이 건강하게 기른 농산물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의 하나로 꾸러미 사업 같은 게 네. 이제 언니네 텃밭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니네 텃밭 아마 검색해 보시면 꾸러미 사업이 여긴 굉장히 좀 활발하게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1인 가구를 위한 꾸러미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 2만 원대 정도의 이제 오. 꾸러미를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게 뭐 4인 가족용도 있고 뭐 1인 가족용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물론 또 옥천 같은 경우는 뭐 택배를 통해서 오는 그런 꾸러미보다는 가까운 이제 로컬 푸드 직매장 가셔서 농산물을 사시는 것을 좀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좀 더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씨앗을 지켜온 게 모두 할아버지가 아닌 할머니들이었다라는 점이 되게 신기한 지점이기도 했는데요. 왜 할머니들 씨앗을 지켜오게 된 건가요? 제가 뭐 연구를 해보거나 제가 다 찾아다닌 건 아니지만 할머니들만 지키신 게 아니긴 해요. 앞에 네. 말했던 토종쌀 이런 얘기는 이제 남자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거의 한
90% 이상이 여성 농민들이시죠. 특히 할머니들. 네, 그게 네.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앞서 얘기했던 거랑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농업이 이제 산업화되고 대량으로 그 소출의 양을 생산량을 되게 높이는 게 중요해지면서 기계를 쓰는 이게 농업이 기계화되고 그럼 당연히 기계화된 농업 그 현장에서는 기계를 쓸 수 있는 남성 농민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그쵸. 없겠죠. 그쵸. 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토종 씨앗은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소출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막 사람들이 찾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남성 농민들은 관심이 없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네. 구조적으로 그렇게 네, 되는 구조적으로 거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근데 다만 저는 여성 농민들이 이렇게 토종 씨앗을 더 많이 보전할 수 있었던 데는 제가 이거 너무 약간 이것도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쵸. 그냥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이런 돌봄 돌봄에 그리고 어쨌든 무언가를 그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고 가꾸고 하는 것에 평생을 사실 그렇게 살아오시잖아요. 시골에 계시는 여성들은 특히나 더 그렇다 보니까 이 작은 씨앗 하나에도 당장 이게 시장에 나가서 팔리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분들은 이걸 버릴 수가 없었던 게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이것도 그거 하나조차도 되게 고귀한 생명으로 사실은 인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실 귀찮은 거잖아요. 저렇게 씨앗을 받고 그러니까요. 하는 게. 근데 그런 것들을 매년 반복하시면서 씨앗을 남기시는. 네. 그리고 또 할머니들 중에는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냥 이게 맛있어. 맞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맛있어서 씨앗을 계속. 근데 이거 내가 아니면 이 씨앗을 보존할 사람이 없으니까. 팔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쵸. 직접 드시려고 네. 하시는 내가 분도 먹기 계세요. 위해서. 네. 내가 맛있는 배추를 먹으려고 이제 의성 배추나 이런 구억 배추 같은 이제 토종 배추 씨앗들을 이제 보존하시고 이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와,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 저희가 이 강연 때 얻은 그 씨앗을 정말 잘 키워서 네, 그래도 맞아요. 소중한 씨앗. 네. 그래서 토종 씨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쨌든 대를 이어서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속 전달되고 대물림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진짜 한 폭이라도 소중하게 키워야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던 그 종묘상에서 사는 그런 씨앗들은 F1 종자라고 해서 그 아까 식량주권 얘기했잖아요. 이게 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F1 종자가 뭐냐면 개량을 해서 얘가 대를 이을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종묘상에서 가지 모종을 샀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이 가지 열매를 잘 익혀가지고 씨를 받아서? 받으려고 해도 심어도 안 나온다. 네, 심어도 안 나요. F1 종자는 그렇게 개량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씨앗을 유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몬산토라던가 뭐 카길 이런 회사들이 있죠. 아주 나쁜 기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일부러 그렇게 씨앗들을 개량해서 그런 씨앗들만 중심으로 일회용으로 네. 만들어버리는 네, 거예요. 일회용인 거예요. 밭에서 나고 자라지만 얘가 한 해만 살고 그 다음 해부터는 대를 잇지 못하게 유전적으로 조작을 해서 이제 유통하는 것이고 그건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걔네도 생명인데.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제 자본의 논리 하에서 너무나 바뀌어버린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농업 자체가 이렇게 돼버린 되게 안타까운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인가요? 네,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고른 노래입니다. 와. 제가 좋아하는 언니들 어? SES의 그대로부터 오! 세상빛은 시작되고라는 곡을 들려드리고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부터 세상 빛은 시작되고 그대로부터 세상에 소리가 있어 어둠을
앞서게 해주었네.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소리 들려주는데 고통은 부서진 파도에 기억되고 햇빛은 내 몸을 감싸고 이 세상 다 가져도 나는 그대의 모든 것이요 나는 그대의 모든 것이요 이 세상 날 버린다 해도 나는 그대 있으니 나는 그대 있으니 그대 내게 영원히 되게 해주어 내게 영원히 되게 해주어 Baby 그대는 내가 아름다웠던 이유 Baby 그대는 내가 살아 숨쉬던 흔적 고통은 부서진 파도에 기억되고 햇빛은 내 몸을 감싸고 이 세상 다 가져도 나는 그대의 모든 것이요 나는 그대의 모든 것이요 이 세상 날 버린다 해도 나는 그대 있으니 나는 그대 있으니 그대 내게 영원히 되게 해주어 내게 영원히 되게 네, 개인적인 취향으로 골랐다고 하셨지만 사실 저는 이 제목 듣자마자 일부러 그 텃밭과 그 가치를 지켜온 사람들이 우리의 빛이 되는 그런 면을 좀 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네, 맞아요. 네. 네, 다음 코너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 계속해서 저희가 그 농촌 사회학자 정은정 선생님 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저 아주 개인적인 또 역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정은정 선생님 책이 또 다 재밌어요. 네. 저희가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볼 얘기랑 또 그 연결되는 책은 대한민국 치킨전이라는 책인데 우리 사실 치킨 되게 좋은 날 먹잖아요. 그쵸? 네, 기분 좋은 날 먹기도 하고 우울하면 우울해서 먹고 친구들 만나면 또 친구들 만나서 먹고 금요일이면 금요일이라서 먹고 그쵸? 네, 항상 먹죠. 그쵸. 거의 항상 우리가 굉장히 뗄 수 없는 음식이 된 것 같은데 이 치킨으로 본 먹거리 산업화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눠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킨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네. 그 음식, 먹거리 이 산업화 문제가 이 농촌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 네. 이런 얘기를 나눴던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가 좀 분리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산업화를 통해서. 그쵸. 이게 원래 예전에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도 하고 사실 과거에는 그랬었잖아요. 자급자족이 되던 그렇죠. 시기에서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소비자는 완전히 소비만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역지사지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 먹거리 특히나 우리 농산물 같은 것들을 볼 때 뭐 모양이 예쁜 것만 찾는 것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여서 키우는 건지는 보지 않고 그냥 결과물만 놓고 평가를 하고 판단하다 보니 농업 농촌이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치킨으로 대표되는 이런 먹거리 산업화 얘기에 있어서도 양계농들 상황이 사실 되게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같이 나눠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되게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우리 입맛이 굉장히 글로벌화 됐다, 아, 세계화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세계화된 입맛을 만드는 식재료는 사실 진짜 몇 개 안 된다고.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엇일까요? 궁금한데요. 네. 설탕, 그쵸, 설탕, 물엿. 네, 옥수수. 네 옥수수, 네. 밀가루, 밀가루. 그리고 거기 하나 더 꼽자면 고기. 고기는. 네. 네, 사실 이걸로 다 바뀌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현대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막 되게 좋아하는 음식들 생각해보면 다 그걸로 만들지 않나요? 맞아요. 치킨에 밀가루 들어가죠. 고기 그렇죠. 들어가지. 그리고 이 양념 소스에 그 설탕과 물엿 들어가죠. 네. 그리고 케이크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뭐 되게 맛있는 디저트. 덩어리죠. 거기 밀가루, 설탕 들어가지. 네. 그게 단 거예요. 되게 먹거리라는 것이 그 자본주의 사회 산업화 이후에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성분들을 사실 살펴보면 아까 이복자 선생님 강연 얘기하면서도 7천여 종이 넘던 사실은 우리의 종자들, 우리가 먹던 음식 그 농산물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적은 숫자로 뭐 10여 종 정도로 줄어들고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되게 산업화된 것, 세계화되고 한 것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양화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 모두의 삶을 획일화되게 그렇죠. 했다, 그렇죠. 단순화시켰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말이 세계화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저기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 똑같아지는 과정? 그리고 예전에는 또 그래도 식당이 다양해서 조리법이라도 다양했다면 프랜차이즈가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치킨집인 네. 뭐 동네 치킨집이 거의 없고 거의 다 맞아요. 거대 네. 프랜차이즈인데 부사에서 내려주는 양념 소스에 모두 다 네. 익숙해져 있는 거죠. 서울 사는 사람이나 옥천 사는 사람이나. 어디서나 똑같은데 네.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뭐 옥천에 되게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생겼다 이러면은 물론 저도 좋아하고 시켜 먹고 그러긴 하지만 그게 우리 먹거리 다양화를 생각하면 내 입맛에 그 건강한 다양성을 생각한다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먹방 얘기도 해주셨다고 했는데 네, 이 먹방이 사실 먹거리 산업화랑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네. 되게 푸드 포르노라는 얘기들 또 하시기도 하잖아요. 되게 그냥 잔뜩 음식을 쌓아놓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거나 그럼 엄청 이상한 엽기적인 음식들을 먹는 것을 그냥 오락으로 생각하는 거. 물론 그것도 오락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 먹거리에 대한 그 이야기가 사실은 먹방에서 네. 그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네. 대부분의 것들이 뭐 이 음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는지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군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냥 엄청 많이 아니면 되게 자극적인 거를 막 먹는 거 그냥 거기서 그냥 소비하고 많은 것에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맞아요. 그냥 하나의 거대한 쇼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뭐 앞서 얘기했던 것들이랑 또 연결되는 부분들인 게 그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닭고기가 혹은 돼지고기가
그 동물에서 나온다는 거. 네. 얘들이 어떻게 길러지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죠. 볼 일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네. 우리가 우리의 먹거리를 소비하고 네. 있지 않나. 그게 또 이제 네, 동물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또 동물 기르는 양계 농가나 그쵸. 네. 그래서 양계 농가 같은 경우는 이미 되게 대기업 그쪽도 이미 대기업 하청 같은 좀 개별로 뭔가 독립성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닭을 기르는 게 아니라 워낙에 싼 가격에 대기업이 독점하면서 이 가격들 역시 담합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또 그 흐름에 맞춰서 네. 또 공장식. 그쵸 공장식으로도 축산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정은정 선생님께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얘기가 그거기도 했었어요. 뭐 동물복지라던가 그리고 뭐 건강한 먹거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정말 실현하려면 우리 농촌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런 양계농들 지역의 양계농들이 처해 있는 것 대표적으로 그냥 양계농이라고 지금 거론을 하는 것이지 양계농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쵸. 사실. 그 돼지를 기르시는 농가도 그렇고 소 기르시는 농가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닭이나 뭐 이런 그 고기로 이용되는 그 동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채소나 과일 같은 것들도 다 네, 마찬가지잖아요. 우유도 마찬가지죠. 네, 우유도 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봐야 진정한 동물 복지 그리고 우리 건강한 먹거리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되게 깊이 공감하면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 얘기를 한참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태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소금쟁이 책방에서 또 옥천에서 또 먹거리 문화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사실 기후위기 시대에 또 되게 요새 굉장히 화두로 되게 뭐랄까 핫한 아이템이 되고 있는 것이 채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식을 한번 동네에서 같이 해보는 활동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2번에 걸쳐서 채식 요리 교실을 진행했었어요. 네. 모두 다 옥천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또 옥천에서 활동하시는 요리 연구가 백효숙 선생님을 초청해서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가지나 애호박이나 뭐 이런 채소들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었습니다. 어떤 요리들이 있었나요? 네, 가지 같은 경우는 가지밥이랑 가지전을 했었는데요. 이제 가지전은 아마 다들 많이들 드셔보시고 해보셨을 텐데 가지밥은 저도 처음 먹어봤었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 서영 기자 네. 그 구수한 향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너무 그 밥이 될 때 그 연기가 이제 모락모락 이제 나면서 칙칙칙칙 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입이 군침이 돌게 하는 그 향부터가 압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네. 향. 네. 그 왜 가지가 또 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그 물컹한 식감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향도 또 독특하죠. 네, 근데 저 밥에다가 해서 먹었더니 밥이랑 너무 잘 어우러지고 진짜 다들 그때 현장에서 다 같이 시식했던 사람들 다 동일한 반응이었어요. 그냥 입에 넣자마자 녹는다고 사르르. 오. 정말 맛있어요. 네. 맞아요. 궁금하네요. 네, 그 월간 호기네를 보시면 요리법이 나옵니다. 네. 다음 어떤 음식을 했었나요? 네, 다음 2번째 시간에 했던 것은 애호박을 활용해서 월과채라는 월과채. 네, 우리 또 예전 고유의 고전 요리를 했고요. 애호박을 길쭉하게 얇게 잘라내서 그 안에 이제 다양한 채소들 넣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먹는 요리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난해 그 옥천살림 협동조합에서 그 우리밀 지역에서 나는 우리밀 활용해서 우리밀 국수면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거 활용해가지고 볶음국수 같이 그것도 만들어서 맛있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네, 네. 너무 맛있었어요. 맞아요. 네. 아, 정말 맛있었는데 또 먹고 싶네요. 근데 요리를 하라고 하면 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팟타이처럼 요리하는 맞아. 거였거든요. 네. 근데 저 국수면이 진짜 엄청 쫄깃하고 맛있었고요. 근데 저기 뭐 두부나 두부. 뭐 숙주 이런 거 같이 넣어가지고 먹었는데 네, 너무 맛있었어요. 아삭아삭. 그
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이 먹거리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산업화에 대한 얘기와 관련된 활동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또 마지막 활동으로 소개해 주실 활동은 자본이 조장한 활동들, 자본이 조장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그 사실 되게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한 3, 4년 전만 해도 별명이 소비요정이었거든요. 아, 네. 네. 3, 4년 전 맞나요? 근데 제가 뭐라고 소유하는 했었냐면 삶이셨군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아. 했는데 뭔가 근데 오그라드네요. 지금 네. 현재 가르치셨네요. 네, 네. 지금 현재 그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소비를 통해서 맞습니다. 나의 존재감을 맞아요. 확인하게 하는. 소비하는 순간 어쩌다니까요. 너무 네.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비싼 물건을 사면 살수록 나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이렇게 소비를 조장하는 사회가 반복되다 보니 당연히 여러분 또 발생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폐기물들. 그렇죠. 폐기물. 그렇죠. 쓰레기가 네, 있죠. 그렇죠. 이게 뭐 하나 사가지고 그거 뭐 평생 동안 쓰면 상관이 없는데 그 우리가 뭐 미디어에서 주로 보여주는 광고나 뭐 이런 온갖 이런 홍보물, PPL 이런 것들은 그렇게 두지 않잖아요. 그쵸. 그걸 가만두지 않잖아요. 계속 물건을 바꾸게 만드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젖어 있다 보면 또 삶에서 나 한 사람이 그 쏟아내는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배달 음식들 굉장히 많이 아, 보편화되면서 그렇죠. 네, 플라스틱 쓰레기도 되게 많이 나왔던 상황이고 그리고 그거랑 또 별개로 아주 예전부터 농촌 지역에서는 그 영농 폐기물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버려지는 생활 폐기물 문제가 되게 심각했거든요. 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농촌 지역의 그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농촌 사람들이 뭘 잘 몰라서가 아니라 그 농촌 지역의 폐기물을 수거하고 제대로 이걸 처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아예 부재해요. 그렇죠. 네,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라는 책을 오. 쓰신 홍수열 선생님 초청해가지고 네. 폐기물 이야기, 그리고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들어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자료 사진으로 옥천에서 옥천에 사시는 분들이 뭐 이제 분리수거, 분리배출 하시는 재활용품들이 이제 모이는 어디로 가는지. 네, 옥천 생활자원회수센터 네. 네, 그 풍경 사진도 이따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일단은 네, 이런 것들 같이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다 사람이 이제 선별을 하시네요. 네, 사람 손으로 선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 선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 생각 없이 뭔가 이제 깨트린 거를 그냥 뭐 분리수거하면 이렇게 딱 넣었을 때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안전에 그쵸. 있어서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많이 다치신대요. 저게 손으로 다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것들이. 네. 근데 그런 것들 손으로 이렇게 막 빠르게 이렇게 집어서 내야 돼요. 뭐 어떤 거는 플라스틱 종류가 많잖아요. 뭐 어떤 거는 뭐 PP니 뭐는 뭐 PET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나 아니면 칼이나 뭐 이제 날카롭게 이제 막 갈라져 있는 쇳덩이 같은 거 네. 이제 그 분류하시다가 많이 다치시기도 하고 그 뭐 라이터나 아니면 뭐 보조 배터리 이런 거는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재활용품으로 넣으시면은 이게 선별장에서의 화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또 굉장히 조심해야겠네요.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라이터, 보조 배터리 이거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면 돼요. 아. 조심해야 되는 건데 보통 사람들 잘 모르죠. 네,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어쨌든 분리배출하게 되면 내가 버린 쓰레기 수거하고 선별하는 건
사람이 한다. 나와 같은 맞아요. 사람이 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제대로 된 안전한 분리수거 현장을 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작은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것들은 선별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거든요. 병뚜껑 이런 거 그렇죠. 말씀하시나요? 네, 네. 아니면 화장품 용기 같은 거. 아. 대표적인 게 화장품 용기인데 또 화장품 용기 같은 경우는 복합 플라스틱이 그렇죠. 많대요. 가령 네. 뚜껑은 뭐 맞아요. 뭐 네. PP니 네. 근데 그 통은 뭐 다른 플라스틱 네. 종류고 근데 그런 거는 현장에서 다 선별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화장품 통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또 그쵸. 그러니까 그냥 다 얘들은 분리수거장으로 가더라도 실제로는 수거가 이제 선별이 되지 않고 그냥 다 태워져 버리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홍수열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안 쓰는 게 답이긴 하다. 아, 안 쓰는 게 가장 좋고 다시 쓰고 그쵸. 다시 쓰는 게 사실 가장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려면 복합 플라스틱이 문제라면 복합 플라스틱을 쓰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규제를 하는 거죠. 요즘에 플라스틱 어택을 그래서 많이 그쵸.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플라스틱 어택 같은 경우 저 옥천에서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오.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플라스틱 통에 든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특히나 뭐 방울토마토 이런 거 맞아요. 그 자리에서 뭐 방울토마토는 내가 가져간 용기에 담고 플라스틱 통 그냥 이렇게. 거기 주고 오는 오. 근데 아직 용기가 없어서 못 해봤습니다. 여기로 네, 뭐 새해 한번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같이 네. 가서 한번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에 하게 되면 후기 들려주세요. 네, 네. 그 같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소비를 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도 일단은 내가 일을 하면서 즐겁기보단 소비를 하면서 즐거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또 여러 가지 가치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활동하는 여러분과 또 다른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가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할 곳인데 그 대전 대덕구에 미호동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여기에 넷제로 공판장이라는 가게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가게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는 요새 되게 또 유행하는 제로 웨이스트 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샵의 기능만 하는 건 아니고 뭔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 대상으로 교육도 하시고 뭐 실제로 뭐 쓰레기 없는 장터 이런 걸 뭐 운영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동네 안에서 지역 안에서 실질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오. 네, 이런 걸 주제로 활동을 하시는 그 단체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들 소개는 저희가 월간옥인의 2022년 1월호에서 네. 이분들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갈 예정이고요. 궁금하시면 네 구입해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요? 궁금해요. 네, 저희 둔벙에 오셔서 구입하셔도 되고 둔벙은 어딨나요? 둔벙은 그 삼금로 1길 10 그렇죠. 네, 그 번지에 있고요. 옥천 옥천 거기 시내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043-731-8114로 전화 주셔서 구입을 요청하셔도 되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넷제로 공판장 이야기도 이제 같이 다루게 됐는데 이 넷제로 공판장에서 활동하시는 송순옥 선생님 같이 모시고 저희가 뭐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면 좋을까 이런 얘기들 나눴고요. 그러면서 뭐 채식 얘기도 하고 뭐 친환경 그 수세미 그 삼배로 만드는 수세미 만드는 것도 배워서 같이 수세미도 나눠 가지고 갔고 또 현장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나눴던 자리였었어요. 오, 네. 손수세미 만드는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다면서요. 근데 뭐 배우면 아마 다들 어렵지 않게 오. 쉽게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게 또 처음 하는 거면 당연히 좀 손에 익지 않아서 좀 힘들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재밌다고는 네, 했어요. 엄청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해에 좀 이 수세미를 좀 많이 만들어서 주변에 선물을 좀 많이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날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많이 나눴었거든요. 서영 기자 같은 경우는 그날 나눴던 얘기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 친환경 의류 얘기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수세미를 이제 직접 뜨는 편물하는 일을 하니까 그런 의류 얘기를 하시면서
모카 얘기도 하셨는데 천연 솜? 그러니까 천연 모카라고 하더라도 맞아요. 그게 많은 물을 이제 음. 소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어떤 걸 하나를 물건을 살 때 좀 환경을 생각을 하면서 잘 알아보면서 소비를 하고 되도록이면 소비하지 않고 이런 게 중요하다 말씀하셨고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정크 채식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그게 네.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정크 채식이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처럼 또 되게 유행하는 게 채식이다 보니까 이 정크 채식 문제도 사실 있거든요. 그 정크푸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 이 정크 채식이라는 것도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쿠팡에서 샐러드 배송해 먹는 게 맞아요. 정크 채식입니다. 네. 뭐냐면 그러니까 채식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탄소 배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쵸. 기후 위기 시대에 나의 삶을 바꿔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유도 채식이 있죠. 유행이 네. 된 건데 쿠팡이나 뭐 약간 이런 인터넷으로 배송을 해 먹게 되면 네, 이 배송 과정에서 박스부터가, 일단 네. 배송 과정에서 탄소 배출되죠. 네. 박스에 담겨서 오죠. 그게 종이 박스에 담겨서 오면 다행인데 플라스틱이나 비닐에 쌓여서 오죠 또. 그리고 이게 신선 채소나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여름이나 이럴 때는 또 아이스팩에 같이 담겨서 올 때도 그렇죠. 있고 이런 게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지역 농산물이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도 적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단 더 많고 뭐 유기농업이 아닌 그냥 관행농으로 진행이 됐다 이러면 또 우리 토양에도 좋지 그렇죠. 않은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되게 굉장히 다양한 생태 공동체와 관련한 활동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앞으로도 해볼 수 있는 활동이 너무 무궁무진할 것 같아서 또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새해에 되게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토종 씨앗 텃밭 활동도 해보고 싶고 그 소금쟁이 책방이 있는 그 둔벙을 제로 웨이스트 샵 혹은 뭔가 이런 너무 생태 좋을 것 카페 같습니다. 같은 걸로 오, 우리가 전환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어요. 네,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새해.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다음 주엔 어떤 이야기를 또 해주실 건가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 얘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다음 주에는 차별금지법 얘기를 한번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저희가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방송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마지막 곡으로 또 오늘 게스트로 참여해주신 서영 기자님이 추천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처음 라디오 방송 참여해보셨는데 소감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재밌었어요. 아, 근데 들으시는 분이 어떠신지 걱정이네요, 제가. 재밌었습니다. 근데 좋았습니다. 네, 한번 마지막으로 틀 곡을 서영 기자님께서 이렇게 선정해 주셨잖아요. 네. 이 노래를 짧게 소개해 주시고 음악 듣고 오늘 마무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도마의 황제 펭귄이 겨울을 나는 법이라는 노래를 좀 같이 듣고 싶더라고요. 이게 엄청 추운 마을이 있대요. 그 마을에 이제 펭귄들이 사는데 그 펭귄들이 어떻게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지 그런 얘기가 담겨 있어요. 어떻게 이겨내는지는 노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운 노래일 것 같아요. 네. 네.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럼 도마의 황제 펭귄이 겨울을 나는 법 틀어드리면서 오늘 저희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지구의 어느 모퉁이엔 태양이 비춰도 도저히 녹질 않는 마을이 때 서로 껴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극단적인 마을이 이때 그런 곳에 가야만 알
도실도실한 엉덩이로 이겨낼 수 있어. 하얗고 보드라운 알을 품고 서리가 내려앉은 입술로 하얗고 보드라운 알을 품고 서리가 내려앉은 입술로 멀리서 보이는 부러운 저 작은 섬은 하나의 포옹이 포옹으로 모여 만든 검은 둥지. 하얀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떼어놓으려 해도 도실도실한 엉덩이로 이겨낼 수 있어. 우리의 도실도실한 엉덩이